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글을 읽어주는 여러분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밤, 창문 밖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제 손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제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화기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그 비슷한 전화기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앱을 열지 않으면 경고가 날아오고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전화가 울리고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어디 있느냐고 묻는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뜨는 초록색 체크 표시 하나가 그날 하루 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증명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저는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달아난 이름도 국적도 주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과 방안을 떠돌며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봐주면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중국 공안이 저 같은 사람들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얼굴 사진, 지문, 피, 홍채까지 싹 다 뽑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앱을 깔고 매일 얼굴을 찍어 올려라. 안 하면 처벌이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눈 뜨자마자 셀카를 찍는 것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앱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화면 속에 제가 갇혀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간 새를 다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이 이제는 쇠창살이 아니라 전화기구나. 그렇게 느끼던 어느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전화기를 끝까지 들고 달려서 결국은 중국도 북한도 아닌 곳에 도착해야겠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감시망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북녘사연 라디오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작은 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국경 근처의 작은 공업도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 뒤편 산에 오르면 강 건너 불빛이 보였고 어른들은 그곳을 절대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저쪽 나라다. 괜히 쳐다보지 말라. 그래서 저는 강 건너 반짝이는 불빛을 마치 TV 속 그림처럼만 알고 자랐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배급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말로는 여전히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인민반 동네 조직 총화에서 생산성과 충성심을 점검했고 학교에서는 수업보다 혁명사사적 공부가 더 많았습니다. 교실 벽에는 웃고 있는 수령님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칠판에는 늘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인근 경공업 공장에 배치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작업반장은 계획량을 못 채운다고 우리를 줄 세워 세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주머니에서 작은 과자나 옥수수 빵 조각을 꺼내 동무 한 입 먹어보라며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가난해도 월 세상이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찍 숨을 거두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과 식료품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처럼 말했습니다. 당에서 주는 건 말뿐이다. 손으로 벌어야 산다. 그러면서도 인민반 총화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나가 당의 은덕을 떠들었습니다. 아이 둘을 먹여 살리려면 말과 마음이 달라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퇴근 후에는 장마당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설탕이 섞인 과자를 팔 때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조금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장사 안 하면 이 동네 애들은 평생 이런 맛도 못 보고 살 텐데. 그러면서도 중국 상인과 연결된 사람들만 돈을 벌어 집을 고치고 자식들을 평양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든 건 제재 때문이고 언젠가는 다 좋아진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TV에서는 늘 원수들 탓을 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충성과 인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배급이 다시 나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직장의 새로운 간부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장마당에서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중국에 나가 일도 좀 해보라. 공식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간부도 이제는 다 안다. 이 나라에서는 밖에 나가야 산다.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더 나은 세상이 있을까? 그때는 아직 제가 그 금을 따라 강을 건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건은 아주 사소한 소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무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픈가 싶었지요.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작업반장은 그 동무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와 그 동무는 꽤 가까웠습니다. 퇴근길에 같이 장마당에 들러 국수를 사 먹기도 했고 가끔은 강 건너 불빛을 보며 저기는 어떤가 농담처럼 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인민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동무 집에 무슨 일 있나? 그 친구는 주변을 살피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중국에 전화하다가 걸렸다더라. 보위부에 끌려갔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중국산 핸드폰을 벽돌이라고 부르며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몇몇 사람들은 몰래 중국 쪽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쌀 좀, 옥수수 좀 보내달라. 그 동무도 아마 그렇게 전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공장 당비서가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들의 사상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 적지와 몰래 통화하고 적의 돈을 받는 행위는 반역이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단호히 색출해야 한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어둡고 좁은 보위부 취조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고 있을 그 동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가를 일부러 돌아서 걸었습니다. 바람은 매서웠고 강물 위에는 얼음 조각들이 떠다녔습니다. 저는 강 건너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곳은 저기였을까? 아니면 한국이었을까? 그러다가 문득 제가 폰을 쓰던 장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 번호로 잘못 걸 뻔해서 황급히 끊던 순간 통화 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 내가 한 행동은 괜찮을까? 나도 언젠가 끌려갈까? 그때 처음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전화 한 통 했다는 이유로 이름과 삶 전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충성 노래를 불러도 언제든 한순간에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 상인들과 말을 섞을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저 강을 건너갈 수 있겠지. 나는 언제까지 이쪽에만 서 있어야 할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 자리 잡으면서 제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장마당에 나오는 곡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나가 장사를 했지만 점심때쯤 집에 들어오면 손이 얼어서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건소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제대로 진단도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나이도 있으니 집에서 쉬게 하라. 약이라고 받은 건 이름 모를 하얀 알약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라도 이 나라를 나가서 살아라. 나는 여기 지켜야 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다. 하지만 너까지 여기서 늙어가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중국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도강 강을 넘어가는 것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에는 돈만 있으면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
휴대폰으로 노래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어머니의 체념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마당에서 평소보다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무, 혹시 밖에 나갈 생각이 있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오. 그러자 그 남자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 나라 사람이다. 그냥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뿐이네. 그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두만강을 건너 농촌집으로 보내줄 수 있고 조금 더 돈을 모으면 한국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모기장 안에 누웠을 때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약도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냐?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장마당 사람들 다 안다. 돈만 있으면 길이 있다. 너만 마음 먹으면 어쩌면 나보다 먼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나가보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서서히 굶어가며 어머니가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발버둥 쳐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남아있던 금목걸이 하나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손목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통화는 장마당 한쪽 구석 어둑한 골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중국산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오면 그날이 출발 날이다. 준비는 미리 해두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손에 쥔 그 전화기는 나중에 중국 공안이 강제로 깔게 할 또 다른 앱과는 전혀 다른 희미한 희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하라는 연락이 온 것은 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것은 단 3글자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미리 싸두었던 작은 보퉁이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문간까지 따라 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말에 저는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울었다간 다시 돌아서 들어가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눈 위로는 사람 발자국 대신 개와 짐술에 박힌 자국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브로커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넘어가면 중국말 쓰지 말라. 잡히면 모른 척 할 거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 냉정함이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만강 물은 얼어 있었지만 곳곳이 얇게 얼어 있어 조심해야 했습니다. 달빛에 얼음이 반짝였고 그 사이로 까만 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다 빠져 죽은 사람도 많다더라.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내려가 얼음을 발로 툭툭 쳐보더니 여긴 괜찮다. 빨리 따라와라 하고 손짓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 밑으로 물이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발밑에서 얼음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면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동무, 괜찮을 거야. 다들 이렇게 넘어갔다. 저와 함께 탈출하던 19살짜리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제 손보다 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멀리 어디선가 견마병이 타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마저 들킬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 막은 채 눈만 굴렸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가까워지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 드디어 강 건너 2개 닿았을 때 브로커가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다. 이제부터 다른 지옥이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낯선 나무와 집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중국말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년 뒤 이 땅에서 제가 쇠창살 대신 전화기 속 네모난 화면에 갇혀 살게 되리라는 것을요. 강을 건넌 뒤 저는 중국 농촌의 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의 며느리라고 불렸지만 서류도 이름도 국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조선 아가씨라고 불렀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너 도망가면 신고해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굶을 때보다는 나았다고. 그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밥 세 끼 먹고 자는 것만 해도 어디냐. 몇 해가 지나면서 저는 몰래 집 밖으로 나가 가사도우미 일과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탈북 여성들과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동무라고 부르며 서로의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돈 좀 모으면 언젠가는 한국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오늘을 버티기 위한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중국에서 실명제와 안전검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외국인과 조선족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안은 회의실 같은 곳에 긴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협조하면 안전하다. 저는 손가락을 스캐너에 올려 지문을 찍고 주사기로 팔에서 피를 뽑히고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 사진 여러 장을 찍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계를 눈앞에 대더니 눈을 크게 뜨고 깜빡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홍채를 찍는 절차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 공안은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이 앱을 깔아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고 얼굴을 찍어 올려야 한다. 위치도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을 며칠 동안 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그 말은 아주 차분했지만 제 귀에는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탈북 여성 한 명이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러자 공안은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앱을 열어 제 얼굴을 화면에 맞추고 셀카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돌아가다 오늘 확인 완료라는 글씨가 뜨면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시장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휴대폰 위쪽에서는 조용히 위치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앱을 일부러 늦게 열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찾아오나? 이틀째가 되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앱을 안 켜느냐? 어디 있느냐? 낯선 중국말이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족쇄를 차고 사는구나. 그 와중에도 브로커들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한국 갈 생각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탈북자를 더 세게 잡기 시작했다.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라도 조금 더 돈을 모으면 한국에 가서 시작이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앱이 우리를 점점 죄어오는 느낌이 숨이 막히도록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방을 쓰던 탈북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제가 묻자 그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이 전화기가 닿지 않는 대로. 며칠 뒤 그 앱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고 공안이 집에 와서 여러 번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 우리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나도 사라지거나 북쪽으로 끌려가겠구나. 결국 저는 전화기와의 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가는 길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결심이 섰다면 뒤돌아보지 말라. 저는 남은 돈을 모두 모아 그에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첫 단계는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들어갈 때도 버스 터미널에 들어갈 때도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휴대폰은 아예 집에 두고 떠났습니다. 앱에서 제 위치가 멈춰버리면 곧바로 의심을 살 것을 알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도시를 옮겨 다니는 동안 브로커는 중간중간 약속 장소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보자. 요즘 단속이 심하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밤길을 따라가는 일은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전화 앱만 다시 키면 중국도 북쪽도 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가면 언젠가는 로그아웃 할 수 있다. 중국 남쪽 국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찰 건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브로커는 준비해둔 위조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최대한 입을 열지 않고 눈만 낮추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 얼굴을 잠시 더 오래 보는 것 같으면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앱에 등록된 얼굴과 대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 심장은 다시 북한에서 보위부 문을 지나던 날처럼 뛰었습니다. 마지막 국경을 넘는 날, 브로커는 작은 배를 준비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동남아 국가였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한국 공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저에게는 물 위로 떠오르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찍힌 내 얼굴 사진이 몇 장일까? 그 사진들이 있는 한 나는 정말 자유로운 걸까? 작은 배가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중국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최근 접속 이틀 전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배 옆으로 조용히 던졌습니다. 물 위에 잠깐 떠 있던 휴대폰은 곧 어두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는 알 수 없는 통쾌함과 두려움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구나. 동남아에 도착한 뒤에도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밀림과 국경 검문소 사이를 오가며 숨어 다녀야 했고 중간에 돈을 더 요구하는 브로커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얼굴을 찍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 영사관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계속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발밑의 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을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앱을 켰냐, 오늘 사진을 올렸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내판만이 길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하루 세끼 밥이 나왔고 수업 시간에는 한국말과 사회 시스템을 배우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여러분이 정보를 찾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저에게 전화기는 늘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검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도구였으니까요. 처음 제 이름으로 된 한국 휴대폰을 개통하던 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신사도 요금제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됩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전화기는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고 북한 말투 때문에 눈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고 사진과 지문이 죄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경찰차를 봐도 숨을 죽이고 골목으로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근교에서 작은 가게를 돕고 살면서 틈틈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중 탈북민들, 아직도 중국 어딘가에서 매일 아침 전화기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찍어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언젠가 저처럼 화면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제 휴대폰을 꺼놓고 산책을 나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도 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라도 할 수 있는 것, 전화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것. 북한과 중국에서의 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온 저는 이 모든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화면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북녘사연 라디오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줄지도 모르니까요.